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심효섭입니다. 방금 전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이 민주당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부정처사 후 수뢰, 증거인멸 교사입니다. 앞서 검찰은 어제 오전 정 실장을 소환해서 14시간 동안 조사한 뒤 귀가시켰습니다. 영장 청구는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었지만 이렇게 조사 뒤 하루 만에 신속히 영장을 친 것이 과연 검찰의 물증 확보와 어떤 연관이 있는 건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이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검찰 칼날이 이재명 대표로까지 직접 향할 수 있을지가 1차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여서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정 실장 영장 청구 소식은요, 잠시 뒤에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고요. 먼저 어제 취임 후 첫 한중 정상회담을 소화한 윤석열 대통령의 귀국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미일 공조는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안정을 이루기 위한 강력한 보루입니다. 在维护地区和平、促进世界繁荣方面负有重要责任，也有广泛的利益交集。 한국은 중국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력해 나가야 합니다. 국익을 위해 이번만은 성과를 내놓길 바랬지만 돌아온 순방 성적표는 너무나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한미일 회담,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마지막에 한중 정상회담을 하신 것까지 저는 정말 다행스럽고 잘 되었다. 이번 동남아 순방에서 미국, 중국, 일본의 정상과 연쇄회담을 가지면서 말 그대로 아주 숨가쁘게 외교전을 펼쳤던 윤 대통령, 모든 일정을 마치고 오늘 아침 일찍 귀국했습니다. 네, 취임 후 처음으로 4박 6일 동남아 순방에 나섰던 윤 대통령이 오늘 오전 6시 50분쯤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오후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G20 정상들을 위한 이 환영 만찬에 참석을 한 뒤에 늦은 밤 귀국길에 올랐고요. 귀국길 별도의 기내에 간담회는 없었습니다. 성남공항에는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그리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나와서 윤 대통령 부부를 맞았는데요. 여기서 눈길을 끈 건 윤 대통령과 가장 먼저 악수를 나눈 이상민 장관의 모습과 또 이 장관에게 고생 많았다고 한 윤 대통령의 말이었습니다. 출국길에도 이상민 장관의 어깨를 두드린 윤 대통령의 모습이 포착이 돼서 눈길이 끌었었죠. 때문에 이런 행동들이 이 장관에게 계속 힘을 실어주는 것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대통령으로서는 뭔가 결단을 앞두고서 배려하는 것인지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에 덧붙여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윤 대통령의 이번 동남아 순방은 한미일 회담의 한중 정상회담까지 성사되면서 숨가쁘게 진행이 됐습니다. 특히 순방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 하루 윤 대통령은 약 13시간 30분 동안 8개의 일정을 소화하며 강행군을 펼쳤는데요. 가장 주목이 됐던 한중 정상회담의 분위기부터 보고 오시죠. 국제사회의 자유, 평화, 번영을 추구하는 데 있어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은 중국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력해 나가야 합니다. 在维护地区和平、促进世界繁荣方面负有重要责任，也有广泛的利益交集。
순방 일정 막판에 성사된 한중 정상회담 역시 이번 순방의 핵심 성과 중에 하나로 또 지목이 됩니다. 네, 안보 정세는 물론 양국 관계가 전반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한중 정상이 직접 마주 앉은 것 자체로도 의미가 크고요. 시 주석이 사면임을 한 이후에 자신들과 혈맹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의 김정은이 아닌 윤 대통령과 먼저 대면 정상회담을 한 것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또 25분간의 만남에서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이 중요한 의제들에 대해서 짧지만 굵은 발언들을 이어갔다는 점도 북한의 묵직한 경고 메시지를 던짐과 동시에 향후 5년간 한중 관계의 가늠자를 마련했다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역시 가장 주목됐던 거는 이제 북핵 문제에 대해서 두 정상이 어떤 대화를 나누느냐, 바로 그거였죠. 그렇습니다. 어제 회담에서 한중 정상은 북한 문제 해법에 다소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북한의 고강도 위협을 지적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중국이 더욱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지만 시 주석은 한국이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건데요. 윤 대통령이 우리 안보의 최대 현안인 북한 도발 억지를 위해 중국의 영향력 행사를 강조한 반면 시 주석은 남북관계 개선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윤 대통령이 시 주석을 만나 이 북한에 대한 담대한 구성을 설명했고 이에 시 주석이 반응을 보인 것에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옵니다. 지난 8월 윤 대통령이 이 담대한 구상을 공개한 이후 중국은 지금까지 어떠한 채널로도 이에 대한 반응을 한 적이 없기 때문인데요. 시 주석은 윤 대통령에게 담대한 구성과 관련해 이 북한의 의향이 관건이라면서도 북한이 호응해 온다면 담대한 구상이 잘 이행되도록 지지하고 또 협력할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방한 문제도 관심을 모았는데요. 코로나19가 안정되면 한국을 방문하겠다, 이런 답변을 받았다고 하죠. 네, 어제 대통령실에 따르면 시 주석이 방한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방문할 수 없었지만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윤 대통령의 방한 요청에 기쁘게 응할 것이라고 답했고 윤 대통령에게도 편리한 시기에 이 중국을 방문해 주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시 주석의 방한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7월을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 측에서 공개한 발표문에는 두 정상이 방한과 방중 관련해서 언급한 내용은 구체적으로는 담기지 않았습니다. 어제 한중 정상회담과 함께 또 하나 주목이 된 건 김건희 여사와 시진핑 주석의 부인 펑리위안 여사의 만남이었습니다. 윤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처음 만나는 날 두 정상의 배우자들도 처음 또 만나게 된 거죠. 네, 두 여사가 의장국인 인도네시아 정부가 마련한 배우자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한 건데요. 프로그램에 참여한 G20 정상회의 배우자들은 발리의 전통 문화를 체험하고 오찬을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개된 사진에서는 김 여사와 펑리위안 여사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다만 김 여사와 펑리위안 여사가 대화를 나눴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고요. 김 여사는 배우자 프로그램에 대해 알면 알수록 인도네시아 문화와 예술은 깊이가 있고 다양성을 실감할 수 있어 큰 감명을 받는다며 이리아나 여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윤 대통령은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 성과와 이 앞으로의 계획을 국민에게 직접 소개하는 회의를 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국정과제 대국민 보고대회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늦어도 12월 중에는 열릴 것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앞서 지난달 27일 열린 이 비상경제 민생회의처럼 이 회의 전체나 일부를 생중계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4박 6일 동안에 취임 후 첫 동남아 순방을 마쳤고요. 그다음에 G20 정상회의에도 참석한 뒤에 오늘 아침에 귀국했습니다. 이번 순방 외교의 성과에 대해서는 여야의 평가 역시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절반의 성공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시작부터 MBC 전용기 탑승 문제의 거부 문제가 제기가 되면서 순방의 효과 자체, 순방의 의미 자체가 좀 훼손된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 가서 한미일 공동 성명을 발표하면서 북핵 문제에 대한 공조를 다졌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것과 정반대로 우리 정부가 제기했던 소위 한국판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하는 측면과 관련해서 그 내용 자체가 이제 미국이 추구하는 전략과 유사한 전략인데 중국을 고립 견제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이것을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 소위 이 정책에 대한 변화가 없다면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지원할 용의가 없다라고 얘기한 측면이 있어서 한중 관계가 당분간 소원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소위 한미 한일 간의 현안 문제에 대한 실타래를 좀 마련하지 못했다. 해결의 실타래들을.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 문제와 관련해서 좀 한미 간의 어떤 유해책들이라는 내용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는 측면하고 또 한일 간의 과거사 문제와 관련된 합의가 없었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이번 정상회담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습니다만 또 반대로는 손에 쥔 것이 없었다는 측면에서는 절반의 성공 정도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평가해 주시죠. 네,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는 국민들이 상당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서 나타났던 이른바 프놈펜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의 안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삼국 간의 공조를 두텁게 만들었고요. 지난 정권에서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가 매우 소원해졌었는데 이 내용들을 복원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런 관계 복원의 실타래를 좀 풀기 위한 노력이 있었고 한국과 미국, 일본이 이 안보, 경제적으로도 가까워지게 되는 순간 중국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연 한중 정상회담이 실현될 수 있겠는가 의구심이 있었지만 한중 정상회담까지 마련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의미 있는 성과로 꼽아볼 수 있는 건 그동안 끊겨졌던 한중 간의 고위급 회담을 정례화시키기로 만들었던 여러 가지 성과들이 있기 때문에 한술의 모든 것들을 다 배부르게 만족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굉장히 소원되어 있던 국가 간의 외교 일정들, 외교 관계들을 복원했다는 좋은 측면들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높은 평가를 내릴 만한 순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처럼 윤 대통령의 순방 일정은 마무리가 됐지만 김건희 여사의 순방 행보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여야의 공방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여야에서 나온 발언들을 보니까 이게 가라앉기보다는 점점 더 격해지는 그런 양상이에요. 네, 여당에서는 오늘 김 여사의 행보를 빈곤 포르노라고 표현한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했고요. 일부 여성 의원들은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의원직 사퇴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반면 장 최고위원은 자신이 언급한 빈곤 포르노라는 표현이 사전에 있는 용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거듭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야당 내에서 김 여사의 행보를 비판하는 발언들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여야의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쇼윈도 영부인, 빈곤 포르노 등 각종 자극적인 단어로 김건희 여사의 외교 황보를 폄훼하고 선량한 국민을 선동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인격살인일 뿐 아니라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격살인이기도 하다. 부처님 눈으로 보이면 다 부처님 같아 보이고 돼지 눈으로 보면 다 돼지 같아 보인다고 했던가. 오히려 민주당이야말로 김정숙 여사의 해외 순방을 화보 촬영처럼 진행해왔던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다. 여성 혐오와 아동 비하로 휴머니즘 파괴에 이른 저주와 타락의 장경태는 즉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 국위 선양인지 국제망신인지 답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해외 순방 중 김건희 여사의 오드리 헵번 코스프레는 국민의힘 모 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위 선양을 위해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하고 계신 게 얼마나 자랑스럽냐고 합니다. 케빈 그레이 영국 서섹스 대학 교수의 말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케빈 그레이 교수는 김건희 여사의 사진을 콕 집어 패션 액세서리로 쓰인 가난한 개발도상국의 아이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제 얼굴이 다 화끈거립니다.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의 이른바 빈곤 포르노 표현에 대해서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이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여성 인권이라든지 또 성인지 측면에서도 용납할 수 없다 그런 거죠. 네, 하지만 장 최고위원 역시 거듭 반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장 최고위원은 오늘 회의에서 빈곤 포르노라는 표현은 사전과 언론에도 쓰이는 용어인데 국민의힘이 용어보다 김건희 여사 비판에 더 아파하는 것인지 충성 경쟁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뭐 눈엔 뭐만 보인다더니 국민의힘 눈에는 야한 표현으로 보이나 보다라며 비꼬는 말도 덧붙였는데요. 오늘 오전 한 라디오에 출연한 장 최고위원의 발언과 장 최고위원의 반박에 대한 여당의 입장도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국가 서열 제1위의 김건희 여사를 공격한 혹은 비판한 대가가 이런 건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 용어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 자체가
과연 그 단어 때문인지 아니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 때문인지 그 부분은 좀 명확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건희 여사께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만약 불쾌감을 느끼셨다면 저도 유감 표명을 고려할 수는 있으나 당사자의 의사도 없이 제3자들이 자꾸 이렇게 뭐 본인들이 불쾌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결국 뭐냐면 사전에 있는 말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께서 형수 욕을 하는데 그 욕도 다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아프리카에서 그런 그 활동을 한 소위 뭐 오드리 헵번이나 안젤리나 졸리나 또 우리나라 배우들 정우성 또 김혜자 이런 배우들이 다 그러면 포르노 배우란 말입니까? 이런 지독하고 기본적인 가치도 파괴하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엄중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여성 혐오를 깔고 정치하는 집단이라고 저희 여성 국회의원들은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장 최고위원은 이제 물러서지 않고 있지만요. 같은 민주당 안에서도 또 일부에서는 비판적인 의견이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앞서도 장 최고위원의 발언에 이 경솔한 언동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던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이 오늘 재차 장 최고위원의 발언이 적절하지 않다면서 쓴소리를 했습니다. 오늘 한 라디오에 출연한 이상민 의원은요. 장 의원 본인의 뜻이 어떻든 간에 이 포르노라는 말이 들어있기 때문에 대중들이 선정적으로 받아들일 염려가 있다면서 적절하지 않은 표현을 썼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의원은 이 국민의힘의 윤리 제소 결정에 대해서도 오히려 사건을 키우는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이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과잉이 넘치는 사회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정치권에서 이쪽이든 저쪽이든 너무 지나친 것들이 많아요. 장경태 의원이 그렇게 표현한 거는 본인의 뜻이 어떻든 간에 포르노라는 말이 들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선정적으로 대중들한테는 그렇게 받아들일 염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판을 하더라도 공적인 부분에 그리고 공적으로 또 국회의원의 품격에 맞게끔 하는 게 맞다는 점에서는 저는 좀 적절치 않은 표현을 썼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그 표현을 썼다고 해서 또 윤리위에 제소를 한다고 하면 괜히 이거 오히려 사건을 더 키우는 거고 더 이상한 방향으로 몰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대응하는 것도 지혜롭지가 않다. 장경태 의원의 주장에는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김 여사의 이런 행보를 캄보디아 정부 자체가 별로 원하지 않았을 것이다, 반기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캄보디아 현지에서는 과연 김 여사의 행보를 어떻게 평가할지 궁금했었는데요. 오늘 관련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현지 시각으로 어제였습니다. 캄보디아 현지의 한 신문에 김 여사의 헤브론 의료원 방문 내용을 담은 기사가 일면에 보도돼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해당 신문은 푸놈펜 포스트였는데요. 캄보디아에서 가장 오래된 영자 신문입니다. 기사의 내용은 아픈 소년에게 희망을 전한 한국의 영부인으로 선천성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 소년 로타가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만난 뒤 한국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소식이 담겼고요. 로타의 형 나라 씨는 푸놈펜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막내 동생 로타는 학교에 가고 싶어 하지만 병 때문에 갈 수 없다. 김 여사의 도움으로 로타가 100% 회복할 수 있을 것이고 제 동생이 곧 한국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란다. 매우 기쁘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푸놈펜 포스트의 기사 중에 이제 말미에는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김 여사 이런 행보를 두고서 대한민국 국내 정치권에서는 그렇게 꼭 긍정적인 시각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부분도 뒤에 달려 있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기사의 그 논조는 상당히 미담으로 소개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내 정치권에서는 이렇게 시끄러운 건데요. 그런가 하면 어제 천주교 대전교구는 앞서 윤 대통령 부부가 탄 전용기에 추락을 기원하는 게시물을 올렸던 신부에 대해서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네, 지난 12일 자신의 SNS에 윤 대통령 부부가 출입문이 열린 전용기에서 추락하는 모습을 합성한 이미지와 함께 기체 결함으로 인한 단순 사고였을 뿐 누구 탓도 아닙니다. 비나이다라는 글을 올려 논란을 빚은 천주교 박주환 신부가 어제 천주교 대전교구로부터 성무 집행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무 집행 정지는 가톨릭교회 성직자에게 주어지는 징계로, 이를 처분받은 성직자는 공적 미사와 고해성사 접집전 등 사제의 권한과 임무를 박탈당하게 되는데요. 천주교 대전교구 김종수 교구장은 어제 사과문을 통해 박 신부의 글은 분명하게도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에 어긋남과 동시에 교회의 공적 입장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했고요. 이어 박 신부는 무릎을 꿇고 교회와 국민들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음을 고백했다며 박 신부가 잘못을 인정하고 어떠한 결정도 따르겠다는 태도를 받아들여 우선 성무 집행 정지를 명령했고 이후 박 신부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며 보다 단호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어쨌든 일종의 징계를 내린 건데요. 그런데 여론의 평가가 꼭 긍정적이지는 않은 듯 보입니다. 네, 이런 천주교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일부 네티즌들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김규돈 신부에 대해 사제직을 박탈을 했던 성공회 처분과 비교가 된다면서 부족한 징계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건데요. 관련해 어제 여당에서 나온 목소리도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악담과 저주의 언어를 공공연히 드러내는 이들이 과연 성직자가 맞습니까? 어느 신부는 페이스북 사용 미숙으로 일기처럼 쓴 글이 전체에 공개되었다며 자기 행위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었고 또 한 신부는 비판 댓글에 대해서 반사라고 대꾸하면서 희생양을 찾고 있느냐고 답했습니다. 이 신부들은 성직자 전체를 모욕했고 모든 신자들을 모욕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소속인 홍준표 대구시장도 신부인지 삼류 정치인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천주교 안에서는 이 박주환 신부를 옹호하는 또 다른 신부가 등장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박주환 신부에 대한 이 천주교의 처분이 알려진 뒤에 탈핵 천주교연대 공동대표인 박홍표 신부가 자신의 SNS에 이 박주환 신부를 옹호하는 글을 올린 겁니다. 박홍표 신부는 그래서 숙청당한 기분이다.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라면서 박주환 신부와 함께 보낸 시간과 인연을 언급하며 박주환 신부를 두둔을 했습니다. 천주교의 성모 집행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교회가 그를 내팽개치고 자기들의 안일과 신자 안전에만 신경을 쓰다니 참담하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박홍표 이 신부는요. 사제가 신의 이야기만 하고 사회의 부조리는 비판하면 안 되는 것인가? 구약의 예언자들은 타락한 왕들에게 아주 가혹한 비판을 했다. 나라의 앞날이 달려있기 때문이라면서 그런 분이 있어 그래도 교회가 깨시민의 사랑을 받지 않았는가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박홍표 신부는 나라의 모든 게 망가져 있지 않는가라면서 더 망하기 전에 누군가 십자가를 져야 했고 박주홍 신부에게 성령의 십자가가 떨어진 것이 아닐까라고도 적었습니다. 그리고 박주환 신부가 전용기 추락기도 사진을 합성해 올린 것은 극단적인 패러디라고 주장했는데요. 박홍표 신부는 유머러스하고 착한 성품으로 봐서 그의 패러디는 비행기가 떨어져서 윤 대통령 부부가 떨어져 죽으라는 것은 아니다. 숱한 생명이 타고 있다는 것을 안다며 단지 윤 대통령 부부의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 극단적인 패러디를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주환 신부에 대한 고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면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 회장은 어제 SNS를 통해 그 어떤 직업보다도 생명을 간구해야 할 사제가 비행기가 폭파돼 사람 생명을 앗아갈 것을 바라고 저주했다면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서 대전 서부경찰서에 박 신부를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 시민단체도 어제 오후 서울경찰청을 방문해 박 신부를 내란 선동죄로 고발했습니다. 지금 아까 화면으로 보셨지만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탄 전용기의 그 추락을 기도하는 그런 내용의 그림을 올렸죠. 사진 이제 합성으로 올렸는데 그걸 두고서 지금 천주교에서는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같은 또 천주교 신부 한 분은 그 징계를 받은 분을 또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이 상황은 또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먼저 말씀해 주시죠. 가톨릭 교회 고민이 좀 깊어질 것 같은데요. 보다 분명하고 선제적인 조치들이 뒤따라야만 할 겁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속에서 결국 과거 이제 얘기했던 누구든지 간에 사랑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화해와 용서에 관한 메시지가 가장 주된 내용들, 본질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누군가를 적대시하고 여기에 대한 갈등 그리고 여기에 대한 뭔가에 대한 혐오적인 표현들까지 끄집어내면서 누군가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억압없이 표현하게 된다는 것은 가톨릭 교회 전체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로 굳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금 현재 정직 문제로 이렇게까지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인데 추가적인 메시지를 내면서 또다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킨 그런 성직자들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보편적인 가치에 따라서
분명한 대응들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우리 사회가 정치권이 특히나 최근 들어서 여러 갈등들이 많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갈등을 치유하고 사회 통합을 이끌어야 될 성직자, 종교인들까지 갈등의 한복판에 서 있게 된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디에 기대해야 될지 이런 일들에 대한 교회의 처절한 반성 그리고 추가적인 후속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제 생각도 종교인으로서 해야 될 발언은 아니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종교인으로서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된다면 종교인의 종교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는 측면들에 대한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근데 뭐 또 종교인 집단의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또 다른 어떤 사회 영역에서 공격하기 되게 어려운 측면들이 있어서 저희 천주교 내부에서 이 문제에 대한 어떤 타당한 조치들을 취하면 그것으로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또 하나 정치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적어도 대통령이 해외 외교 행보를 진행할 때에는 나름대로 좀 품격 있게 비판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데 소위 빈곤 포럼이라는 내용이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소위 그런 단어들을 선택했다는 측면에서는 품격 있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은 건 사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야당이 좀 나름대로 비판의 언어들을 사용하는데 좀 잘 고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하지만 또 이 문제를 가지고 국회 윤리위에 제소를 하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국정조사는 수용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국회에서 정쟁을 한다고 얘기하면서 또다시 국회 윤리위에다 제소를 한다고 얘기하는 건 또 다른 정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좀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친야 성향의 인터넷 매체가 유가족의 동의 없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단을 공개한 뒤에 파장이 정말 말 그대로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듯이 이 매체는 참사 희생자 155명의 명단을 유족 동의 없이 공개하면서 그 이유로 희생자 개개인을 애도하고 책임 규명을 위해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유가족 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아서 이름만 공개하는 것이라도 유족들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은 깊이 양해를 구한다라고 했었는데요. 하지만 일부 유가족이 항의하면서 결국 명단 가운데 20여 명의 이름을 삭제했습니다. 그러나 애당초 유가족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실명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 진보와 보수 진영을 넘어서 비판의 목소리가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일부 유족들의 반발이 지금 현실화하고 있는 거죠. 네, 공식적으로 유족들의 반응이 나온 건 아니지만 이 언론들을 통해 유족들은 심경을 털어놓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조선일보 등에 따르면은 이번 참사에서 딸을 잃은 A 씨 같은 경우에는 이 딸을 잃고 정신없이 지내는 와중에 화를 내야 하는 건지 분간도 되지 않는다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름을 봐버렸는데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지도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참사 때 숨진 이 외국인 유학생의 친구 B 씨 같은 경우는 해당 언론이 가족이나 친구들 누구에게도 이름 공개와 관련해 묻지 않았다고 지적을 하면서 사고 뒤 2주가 지나서 가족들이 겨우 이 안정을 찾은 상황인데 이름이 공개된 것을 알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이 크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조카를 잃은 C 씨는 어제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희생자 명단 공개에 대한 심경을 말하다가 울음을 터뜨렸다고 하는데요. C 씨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사시다가 이제 생을 마감하셨다. 이것도 아니고 아이가 길에서 압사했다고 어떻게 알릴 수 있나.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며 힘겨워했고 주변에 알린다고 해도 어떤 말도 위로가 될 수 없고 아직 누구에게 얼마나 어떻게 알려야 할지 마음 정리도 안 된 상태라면서 명단을 공개한 것에 분노한다고도 전했습니다. 또 C 씨는 해당 매체가 유족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고 한 해명에 대해서는 말이 안 되는 해명이라며 동의를 구했다고 해도 반대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유가족들은요, 문재인 매체가 이 항의를 받은 명단을 삭제하면서 내놓은 해명, 그것에 더 분노했다고 한다. 이런 또 사실도 알려졌는데 이건 또 어떤 사정입니까? 네, 해당 매체는 유족들의 반발로 20여 명의 명단을 삭제하면서 유족들에게 성별, 나이, 사진이 없고 동명이인이 많은 이름이라서 특정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는 해명을 내놓기도 했다. 이렇게 전해지는데요. 하지만 이 해명의 유족들은 반성하려는 태도가 아니다라면서 더 분노했다고 합니다. SBS 보도에 따르면 유족 측은 항의 이후에도 아직도 반성의 태도가 전혀 없어 보였고 동명이인이 많아서 고인을 특정할 수 없으니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런 인식이 이번 일을 자행하게끔 한 것 같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고 합니다. 이 매체는 논란이 커지자 어제 추가 입장문도 냈는데요. 명단 공개가 동료 시민으로서의 책무였고 상주 아닌 상주로서의 도리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유족의 동의 없이 명단을 공개해놓고 상주까지 자처했다는 점에서 명단 공개 적절성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누가 자신들더러 상주를 자처해달라고 요청을 했는지 그것 자체가 먼저 궁금해지는데요. 해당 매체가 공개한 희생자 명단에는요, 내국인뿐만이 아니라 외국인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당사국의 주한 대사관에서도 공식적으로 항의를 했다고 하죠. 네, 해당 매체가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서 주한 일본 대사관이 우리 외교부에 공식 항의했다고 합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외교부는 이 해당 매체의 항의와 시정 요구를 곧바로 전달했다고 밝혔고요. 또 이태원 참사 초기엔 외국인 사망자 26명 가운데 1명을 제외하고는 이 사망자의 유족이 신원 공개를 원하지 않았고 사망자 8명의 유족은 국적 공개도 하지 말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여권 일각에서는 이런 거야말로 외교 참사다 또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네, 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인데요. 권 의원은 오늘 SNS를 통해서 이태원 압사 사고 사망자 명단 불법 게시가 외교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면서 이 외교부에 따르면 외국인 사망자 26명 중 25명의 유가족이 이름 공개를 원치 않았고 또 외교부에 항의와 시정을 요구한 외국 대사관도 있다고 한다 이렇게 전하면서 친민주당 인사들이 주도한 명단 공개는 결국 글로벌 패륜으로 귀결됐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정치권에도 지금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명단 공개된 것과 관련해서 어제는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정식으로 또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네,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어제 국회 예결위에서 희생자 명단이 공개된 것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유감의 뜻을 밝혔는데요. 목소리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이 명단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그 가족들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은 채 명단이 공개됐다라고 하는 점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명단 공개에 동조를 한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에 대해 가지고도 사과가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무 전제 조건 없이 무조건 없는 명단 공개를 생각하신 분들로서는 사과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송두환 위원장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됐습니다. 그런데 들으신 것처럼 유족 동의 없는 희생자 명단 공개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사과가 필요하다고 밝힌 건데요. 이처럼 진보 진영에서도 사과 요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희생자 명단 공개 논란을 고리로 민주당과 해당 매체를 향해 강한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SNS를 통해 인터넷 매체의 정체가 무엇이고 이들이 희생자들을 이용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 엄정하게 법적, 도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해당 매체를 향해 언론과 정치의 탈을 쓴 가장 비열하고 반인권적인 폭력이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히 해당 매체 배후에 민주당이 있다는 식의 공격도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시죠. 민주당이 그동안 잘 아시지 않습니까?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계속 명단 공개하라 그러고 거기다가 추모공을 만들겠다고 계속해서 자기들이 당론으로 정해서 우겼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 그게 배후 조정이지요. 하라고 그렇게 막 우기더니 또 그걸 누군가 공개하니까 또 입장 난처한지 응거주춤해 있는데요. 처음부터 그러면 공개할 의사였으면 공개한 것에 대해서 잘했다고 하시든지 아니면 공개할 의사가 아니었다면 그런 장난 같은 쇼 하지 말든지 그래야 되는 거지. 이게 뭡니까 도대체 민주당이야. 들으신 것처럼 김기현 의원이 제기하는 이른바 이제 민주당 배후설도 어떤 구체적인 확증이라든지 어떤 정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드는 건 아니고요. 아직까지는 정치적인 차원에서의 일종의 의혹 제기 내지는 문제 제기로 저희가 그렇게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어쨌든 사실로 확인된 건 아직은 없는 건데요. 하지만 민주당으로서는 이런 공격 가만히 듣고 있을 수만은 없겠죠.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이 음모론으로 정쟁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배후설은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인데요. 목소리부터 듣고 옵니다. 분위기를 조장한 건 민주당은 아니고요. 전 국민들께서 희생자들에 대한 안타까운 사연들을 들으시면서 많은 애도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물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죠. 명단을 공개하라는 쪽, 공개하지 말라는 쪽, 또 유족의 동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쪽 다양하게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다양한 의사표시 중에 저는 이 온라인 매체가 좀 공개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문제 있다고 보시는 거죠? 유가족 동의가 빠졌던 건. 좀 아쉽다,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배후설은 말도 안 되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고. 저도 저희 지역의 유가족분들의 연락처를 모릅니다.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는 여당이 제기하는 명단 공개 배후설에 강하게 맞서고 있지만 소속 의원들 중 일부는 여전히 명단 공개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최고위 상황 한번 말씀해드리면 서용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누가 명단 공개를 못하게 했는지 조사를 통해서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한다라고까지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국회 부의장을 지낸 원로 이석현 전 의원은 SNS에서 네티즌들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는데요. 이 전 부의장은 자신의 SNS에 명단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 일부 네티즌들이 유가족이 싫다고 하지 않냐라고 지적하니까 유가족 전원에게 물어봤냐라고 받아치면서 설전이 이어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 21명이 희생자 실명으로 된 온라인 기억관을 만들겠다고 나서면서 이 역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추모 공간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요. 민주당 내 강경파 모임인 철험의 소속 의원들, 그다음에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꼼수 탈당 논란을 일으켰던 무소속 민형배 의원입니다. 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이름과 사진 공개 필요성을 재차 주장을 하면서 희생자 실명으로 온라인 추모 공간도 만들겠다고 했는데요. 목소리 들어보시죠. 그러면 추모를 어떻게 합니까? 그분이 누구인지, 그분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추모를 해야 되잖아요. 익명이 아닌 실명으로 모두를 기억하겠습니다. 12구 참사 희생자 온라인 기억관 개설을 준비하겠습니다. 희생자 정보는 각 유가족의 뜻에 따라 공개될 것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유족 동의 없는 희생자 명단 공개로 인한 2차 가해에도 별말 안 하고 있던 민주당이 이제는 직접 이태원 희생자 추모 공간을 만들겠다고 나섰다면서 처음부터 희생자나 유족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장외에서도 비판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라디오에서 해당 매체가 명단을 공개한 것에 대해 희생자들을 공유물처럼 생각한다고 비판했는데요.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유가족의 동의도 받지 않고 지금 공개를 해버렸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분들은 죽은 자는 무슨 공유물처럼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 사건의 여파를 축소시키기 위해서 희생자 명단의 발표를 가로막고 있다 이런 사고방식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감하게 명단을 공개해야 된다. 전술로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전제 조건 자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의 정신 상태가 정상이 아니다라는 걸 좀 보여준다고 보거든요. 사실 명단이 공개된 뒤에 민주당의 내부 반응 이런 것들을 요약을 하면요. 혼재 또는 혼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찬반 양론이 뒤섞여서 종잡기가 힘들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오늘은 처음으로 민주당 안에서 명단 공개에 대해서 사과하는 그런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이 의원은 SNS를 통해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게 사과드린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슬픔을 억압하는 태도도 유가족의 슬픔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 태도도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을 대신해야 한다면 제가 유가족들에게 사과드린다고 했고요. 그러면서 정치가 이렇게 된 점에 대해서 참여하겠다. 대통령에게도 그 어떤 정치권에게도 가슴 깊은 사과를 받지 못한 점 역시 사과드린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내의 비판 목소리 잠시 듣고 오시죠. 그 매체에서 함부로 피해자 유가족의 정서나 또는 그 뜻과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공개한 거는 폭력이고 매우 잔인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건 뭐 비난받아 마땅하고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민주당이 배후에 있다고 공격하는 국민의힘도 그러면 안 되지요. 희생자 명단 공개 자체도 논란거리지만요. 어제 더욱 뜨겁게 각종 매체를 장식했던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이 명단을 공개한 한 인터넷 매체가요. 그 사실과 관련한 방송을 하면서 떡볶이 음식을 판매하는 일종의 먹방까지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또 다른 비난에 휩싸여 있습니다. 네, 먼저 그 문제가 된 화면부터 보시겠습니다. 맛을 보장합니다. 이거 아주 맛있는 떡볶이네요. 시작하자마자 지금 한 400개 팔렸네요. 네, 친야 성향 인터넷 매체 더탐사와 민들레가 일방적으로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명단을 공개하면서 사실 그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 보신 것처럼 더탐사가 유튜브 생방송 중에 희생자 명단 관련 소식을 전하다가
떡볶이를 광고하면서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더 문매를 맞는 이유는 이들이 소위 먹방을 하는 내내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 측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호명하는 사진이 배경으로 띄어져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것을 본 네티즌들은 이들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반응을 보였고 떡볶이 광고할 때만이라도 사진을 좀 바꾸지 그랬느냐, 이 희생자 명단 배경 앞에서 웃으면서 떡볶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충격적이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까지 떡볶이를 광고했던 이유 뭐였을지 이것이 또 궁금하거든요. 알려진 게 있습니까? 네, 소송 비용을 마련해야 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더 탐사 측은 소송에 시달리고 있다. 저희 보도를 인용해서 게시판에 글을 쓰신 분이 고발당했다며 그분을 도와드려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고 국민의힘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신주호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애당초 희생자의 명단 공개가 그들이 주장하는 추모와는 거리가 멀었기에 가능한 먹방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태원 참사 희생자 이름 공개에 대한 입장을 또 밝혔습니다. 네, 어제 국회 예결위에 출석한 한동훈 장관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이름이 유출된 경로에 불법이 있었을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예결위 도중에 한 장관이 펼쳐놓은 수첩에 명단 유출 경로 불법 가능성 높음이라고 적힌 메모가 언론사들의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이제 반인권적인, 그다음에 반도덕적인 그런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 법적인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네, 희생자 명단을 훔쳐간 것이 아니라면 누군가 제공했을 가능성이 큰 것인데 그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본 겁니다. 한 장관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민들레, 더 탐사 이 두 군데에서 유족의 동의 없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150여 분의 성함을 그냥 인터넷에 공개를 했습니다. 논란의 여지 없는 반인권적 행동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유출 경로에서 불법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철저히 공적인 자료거든요. 이 자료 150 몇 명의 자료가 이것을 더 탐사나 민들레가 훔쳐간 게 아니라면 누군가가 제공한 가능성이 제일 크지 않겠습니까? 이 사망하신 이 피해자분들을 거명한다는 것은 결국은 유족에 대한 2차적인 어떤 좌표찍기의 의미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족에 대한 어떤 개인정보로서의 가능성이 충분히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되면 피해자의 돌아가신 피해자들에 대해서 음란물 유포라든가 모욕이라도 조롱 같은 그런 식의 범죄 행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런 범죄 행위가 이미 발생해서 제가 보고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단순하게 반인권적인 레토릭이 아니라 법적으로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라는 취지였습니다. 제 말씀은. 네, 들으신 대로 한 장관은 희생자 명단 공개가 유족에 대한 2차적인 좌표찍기의 의미가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이 사망한 분들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법 위반이 해당하지 않는 것은 맞지만 이를 통해 유족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과 또 피해자들에 대한 음란물 유통이라든지 모욕, 조롱 같은 범죄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또 실제로도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를 한 겁니다. 다만 수사 필요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한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구체적인 수사 필요성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을 했습니다. 정부에 있는 개인정보위원회 역시 이런 이유로 이제 유족의 신고가 있으면 관련 조사를 진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개인정보위 측은요, 이 개인정보보호법 2조 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정보이기에 사망자의 정보는 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유족의 개인정보에 해당할 가능성은 또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때문에 유족의 신고가 접수가 된다면 이 개인정보법 등 그 관계 법령을 해석해서 그 위법성을 따지고 또 조사 및 처분에도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와 관련해서는요, 유족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여야를 막론하고 부정적인 그다음에 비판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은 많습니다. 다만 그것에 이제 민주당의 배후서, 이른바 이제 정치적 주장이긴 하지만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그걸 주장하고 있고 그다음에 민주당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일부 이제 초선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는 온라인 추모관을 만들겠다 지금 이렇게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지금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국회 예결위 답변 들으셨다시피
보시다시피 이 자료가 도대체 어떻게 나갔느냐 이제 그 부분으로 또 논란의 핵심이 또 옮겨가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요. 더욱이 이제 이 명단 같은 경우는 사실 정부라든지 정부의 유관 기관밖에는 가질 수 없는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결국 정부의 당국자가 직접 유출을 했든지 아니면 누군가 정치권에서 그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받아서 넘겨줬는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관심의 지금 집중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평론가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공식적인 입장은 유족의 동의하에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맞다. 추모하고 애도하기 위해서는 영정과 유폐가 필요한데 그것이 없었을 때 우리가 얘기하는 추모가 무엇인가라고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전제는 분명히 있는 거죠. 이제 유족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인데 이제 민들레하고 이제 천주교 정의교회 사자단 같은 경우는 유가족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사회적인 지금 논의와 비판들이 전개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민주당이 유가족들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천명한 건 뭐냐면 유가족들의 동의하에서 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국민의힘 같은 경우 민주당에게 문제를 제기하시려면 구체적인 증거가 없었을 때에는 소위 국민의힘이 제기하고 있는 정쟁화를 국민의힘 스스로가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고요. 또 말씀하신 철험회 의원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기업관을 만들겠다 이런 내용들도 제가 알기로는 공식적인 민주당 입장이 아닌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는 철험회 의원들 같은 경우는 아마도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밀고 나갈 거라 생각이 들어요. 민주당의 입장과는 다른 입장들이 자기들이 생각할 때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좀 당의 전체적인 총의를 모아서 거기에 입각해서 자기들의 입장들을 정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좀 아쉬운 측면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저는 국민의힘의 비판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국민의힘에 있는 저희 권성동 의원이나 주호영 원내대표가 참사라는 얘기, 폐륜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참사가 벌어진 건 현 정부 안에서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단어를 쉽게 쓸 수 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 하나 하고요. 폐륜이라고 하는 것이요. 인간이 할 도리를 안 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 정부가 정부가 할 도리를 다 했습니까? 도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론이나 아니면 국민들이 소위 이 민들레와 또는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국민의힘이 비판할 때는 저도 참사, 폐륜 이런 단어를 쓰는 건 저는 타당하지 않고 오히려 더 정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정의당뿐 아니라 민주사회라는 변호사 모임까지 나서서 이러한 그 실명 공개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죠.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받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애당초 처음 민주당의 핵심적인 당직자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텔레그램 메시지가 공개되면서부터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언론에 도배되는 등의 내용을 하면서 이들에 대한 실명 공개 등이 필요하다 주장을 했는데 그 이후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핵심적인 사람들의 메시지들이 실명들에 대한 공개를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한두 명이 아니라 안민석 의원을 비롯한 철험회 의원 20명에 가까운 의원들이 관련돼서 여전히 이름과 사진 공개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름과 사진이 있을 때 추모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얼마나 허황된 주장인 것인지 얼마 전 우리가 구의역 김군에 대한 안타까운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구의역 김군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의 사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추모를 못한 적이 우리가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강남역 살인사건을 통해서 일어나서는 안 될 끔찍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지만 사진과 실명이 거론되거나 공개되지 않더라도 모두가 강남역에 모여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한 추모 공연들을 이어왔습니다. 도대체 왜 이번 안타까운 참사 속에서 유족의 동의를 얻지 않고 유족에게 또 다른 피해가 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그토록 사진 공개, 실명 공개를 원하고 메시지를 제시하고 또 이들은 그런 공개들을 해왔는지 아마 지켜보는 국민들께서 지금의 국면들 엄중하게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문제가 중대한 국면을 맞았습니다. 이 대표의 오른팔로 불리는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4시간에 걸친 고강도 소환 조사를 받고 귀가한 데 이어서 검찰이 오늘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말 그대로 검찰의 칼끝이 이 대표의 턱 밑까지 다다른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정진상 실장 조사 어제 오전 9시 조금 넘어서 시작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 조사가 밤 11시를 넘겨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정 실장은 약 14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 받았고요.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취재진을 피해서 비공개로 귀가했습니다. 오늘 오전 검찰이 정진상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상당히 신속하게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배경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자리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향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에서 정 실장의 인신을 구속해놓지 않으면 윗선 수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판단을 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수순을 밟을 거다 이런 전망은 사실 이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빠른 시간에 지금 실행에 옮겨진 겁니다. 그만큼 경찰이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갖고 있는지 이게 결국 이제 궁금한 부분인데요. 어제 정 실장 소환 조사에서 어떤 부분들이 집중 추궁되는지 이거 한번 짚어보시죠. 네, 검찰은 정 실장이 받고 있는 총 4가지 혐의에 대해서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뇌물수수와 부패방지법 위반, 부정처사 후 수뢰와 이 증거인멸 교사 혐의인데요. 좀 내용이 어려운데 다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우선 검찰은 정 실장이 유동규 전 본부장을 비롯해 이 대장동 팀으로부터 총 1억 4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 당시 민간 사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흘려 이익을 얻게 하고 이 대장동 사업 수익 중 428억 원을 김만배 씨에게 받아서 김용 부원장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과 함께 나눠 받기로 했다고도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지난해 검찰 압수수색 직전에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그런 의혹도 있고요. 검찰은 정 실장에게 대장동 의혹에 대한 이 이재명 대표 연관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어제 검찰의 물음에 대해서 정 실장 상당히 적극적으로 또 조목조목 반박했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처럼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이런 예측도 있었는데 전혀 달랐다고 합니다. 네, 정 실장은 검찰의 추궁에 사실과 다르다며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정 실장이 혐의를 최대한 부인해 구속영장 기각까지 노리는 것 같다는 관측과 함께 김용 부원장이 비교적 형량이 낮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가 된 데 비해 자신은 그보다 중죄인 특가법상 뇌물죄로 조사받고 있는 터라 방어를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특히 정 실장은 검찰이 적용한 혐의에 유동규 전 본부장 등의 진술만 있을 뿐 별다른 물증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고 나아가 검찰에 유 전 본부장과 같은 조사실에서 대질 질문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도 전해집니다. 이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이 부분이 이제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가 됐는데요. 어떤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까? 네, 법조계에서는 앞서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서 함께 청구했었던 정 실장의 체포영장이 기각된 데에는 정 실장이 수사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던 것이 영향을 미쳤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즉, 당사자가 소환 조사를 피하지 않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에 체포할 필요성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반면 구속의 경우, 구속영장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혐의가 소명되면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영장이 발부되는데요. 검찰이 앞서서 민주당사의 그 안에 그 당대표 비서실의 압수수색을 시도할 때 민주당이 셔터문을 내리고 대치했었단 말입니다. 그때 검찰은 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라는 의심을 하고 있고 정 실장이 유동규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해서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점 등이 이 구속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정 실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이 될지 아니면 그게 인용이 될지는 저희가 아직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이제 정 실장이 구속이 된다면 결국 다음 검찰 수사 수순은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향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의견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윗선을 향하고 있는 대장동 수사에서 사실상 정진상 실장 다음 단계는 당시 성남시 행정 최고 책임자였던 이재명 대표이고 검찰 역시 정 실장 압수수색 영장에서 이재명 대표를 정치적 공동체로 적시하면서 최종 목표가 이 대표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한데요. 결국 검찰이 정진상 실장 신병 확보에 성공할지 여부가 향후 수사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검찰이 이제 이재명 대표를 정면 겨냥하는 게 더욱 확실시가 되면서 민주당에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는요. 어제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정진상 실장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조작됐다고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검찰이 정 실장에게 뇌물 혐의를 씌우고 있는 핵심 근거가 유 전 본부장이 이 정 실장의 자택에서 돈을 전달하면서 CCTV를 피해서 계단으로 이동했다고 한 그 부분인데 실제 이 정 실장의 자택 CCTV는 사각지대가 없다면서 이 관련 사진을 담은 판넬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어제 그 기자회견 모습 영상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검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정 실장이 2019년 살았던 아파트 사진이 보입니다. 아파트 동출입구부터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어떻게 들어오든 CCTV에 사각지대가 없는 구조입니다. 가히 인간 사냥이라 부를만 합니다. 사실은 검찰 수사가 허술하기 짝이 없는 일방적 진술에 기초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뭐가 그리 급했기에 아파트를 단 한 번이라도 가봤다면 감히 적지 못했을 허위 주장을 영장에 기술한 것입니까? 위기에 몰린 윤석열 정권을 구하기 위해 검찰이 앞장서 국면 전환 정치 쇼를 벌인 것 아닙니까? 민주당은 오늘도 최고위에서 같은 주장을 반복했는데요. 반면 이재명 대표는 검찰 수사와 관련해 발언하지 않았고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오늘 민주당 최고위 모습도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심지어 영장에 허위 사실을 버젓이 기재한 사실도 들통났습니다. 생선을 입에 물고 있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도둑 수사를 맡기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과 원칙입니까? 저도 검찰 수사 엄청 받았던 사람인데요. 검찰 수사 하려면 팩트 가지고 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 실장 수사를 통해서 좀 어떻게 밝혀지고 보시나요? 다만 이 대표는 정 실장이 소환 조사를 받고 있던 어젯밤 9시경 자신의 SNS에 대장동 700억은 3인방목, 검찰 돌연 말 바꾼 근거는? 이라는 제목의 MBC 기사를 공유하면서 검사가 바뀐 것이 전부라고 짤막한 글을 남겼습니다. 이런 민주당 비판에 대해서 검찰은 또 어떤 입장인가요? 네, 검찰은 정 실장의 자택 CCTV에 사각지대가 없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 검찰이 해당 아파트에 가서 현장 상황을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면서 일축을 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피의 사실을 언론에 흘린다면서 검찰 수사팀을 공수처에 고발한 것에 대해서도 거대 정당이 너무 정치적 사안으로 몰고 가는 것 아니냐고 비판을 하고 거대 정당이 구체적 근거 없이 수사팀을 흔드는 것은 유감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 수사팀이 민주당의 반발에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이 수사를 지지하기도 했었는데요. 앞서 나온 한 장관의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부패비리 수사팀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 수사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일로 수사팀이 위축되는 일은 없겠죠? 저희는 세금으로 월급받는 공무원입니다. 당연히 할 일 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또 대검찰청에 항의 방문을 했습니다. 검찰이 위축되지 않도록 적절한 지휘 감독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저는 검찰이 그거에 위축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의원총회 자리에서요, 의원들을 상대로 이른바 이재명 대장동 의혹 대응 교육 이런 것까지 진행한 것을 놓고서도 지금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어제 그 정책의총에서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대응 교육을 진행을 했는데요.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서 이 대장동 의혹 관련 언론 보도 및 질의응답 자료를 의원들에게 공유를 하고 또 박찬대 최고위원은 PPT 자료까지 활용을 해서 이 대장동 사건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관련해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의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검찰 독재 정치탄압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박찬대 의원께서 이 현 상황에 대해 말씀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또 기자회견을 하신 걸로 아는데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그 내용을 우리 당내 의원들에게 좀 공유하는 그런 형태였다. 이렇게 현재 진행 중인 이 수사 라인들이 전부 이 박염수 특검단 출신 윤석열 사단이다. 이런 내용을 좀 알려주셨고요. 그리고 이 핵심적인 검찰 주장들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이런 급조된 짜맞추기 수사라는 이런 주장을 또 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뭐 언론 보도에 나온 내용들을 중심으로 좀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좀 팩트를 체크한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어제 의총에서는 사전에 공지되지 않은 대장동 수사 관련 설명에 일부 의원들의 공개적인 반발이 터져나왔다고 전해집니다. 설명이 길어지자 일부 의원이 왜 이런 교육을 우리가 받아야 하느냐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전진상 실장과 김용 부원장에 대한
대장동 의혹을 엄호하는 것을 두고 지나친 과잉 대응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민주당 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제 비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또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네, 당직자들을 당이 감싸지 않으면 누가 감싸냐면서 분열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도 민주당 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비명계로 꼽히는 조응천 의원 목소리 들어보고 분열해서는 안 된다는 노웅래 의원 목소리까지 들어봅니다. 성남시장 혹은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때 있었던 일이잖아요. 근데 왜 당이 나서지? 그리고 예를 들어 뭐 다른 당직자라면 뭐 그러면 답이 굉장히 군색해집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우리 당의 대선 후보로 된 이후의 일부터는 당이 직접 개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직자인데 감싸지 않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분이 부당하게 사정받고 있으면 우리가 감싸야지, 감싸지 않으면 누가 감쌉니까? 이거는 버티기 싸움이다. 누가 더 버티느냐가 아마 관건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분열하지 않고 버티면 아마 국힘이 먼저 분열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전당대회 전까지만 우리가 끝까지 버틸 수만 있다 그런다면 아마 국민의힘은 분열이 돼서 아마 전체적으로 전국이 다른 국면으로 갈 거다 이렇게 봅니다. 저쪽 의도는 우리가 저렇게 정진상, 김용 이렇게 자꾸 흔들어서 결국 이재명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해갖고 내부 분열을 시켜서 새 판짜기 정계 개편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검찰이 예상보다 상당히 신속하게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볼 땐 정해진 수순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검찰이 얘기한 게 정진상 실장의 아파트를 갖다가 CCTV를 다 확인했다는 거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거가 불안한 거 아닌가 확인하려고 했다는 거니까 주거가 불안하게 되면 주거가 불안하다는 이유로 소위 구속영장 청구했을 때 그것이 하나의 어떤 사례가 될 수 있는 측면이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던 셧더문을 내리고 대치했다 이런 내용인데 당사의 압수수색을 들어갔죠. 근데 당사에 사무실이 없어요. 그때 뻔한 일이 벌어질 거죠. 이렇게 셔터문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 근데 문제는 셔터문을 내린 게 아니고요. 압수수색을 하려면 변호사 입회하에 해야 되는 것이고요. 사무실이 없는데 들어오니 막은 건데 이런 모든 내용들을 보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한 사전적인 조치로서 이렇게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궁색한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구속 수사가 필요한 건 증거인멸과 도저히 우려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개됐던 내용을 보면 상당 부분 검찰이 혐의를 입증할 만한 수사가 진행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관련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을 넘어서 물적 증거들이 확보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정진상 부실장 등에서는 이런 내용을 면밀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확보된 증거들이 있다면 이 시간이 지나게 됐을 때 정진상 실장과 그리고 그 위로 볼 수 있는 이재명 대표 등 간의 관련된 입맞추기 등에 대한 정황, 그런 우려들이 고민됐을 때 보다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친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는 영장실질심사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 이후 정치권에 대한 촉각이 곤두세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부터는 오늘 하루 놓치면 안 될 핫한 뉴스를 모아 전해드리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성희롱 있었다.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 소식인데요. 박 전 시장이 이 부하 직원을 성희롱했다고 본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적절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2020년 7월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던 박 전 시장이 숨지자 경찰은 그해 12월 이 해당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을 했었습니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에 나섰었고 지난해 1월이죠. 이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이 인정된다고 보고 서울시 등의 개선책 마련을 공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박 전 시장의 유족 측에서는 인권위가 피해자 주장만으로 이 고인을 범죄자로 낙인 찍었다면서 이 성희롱이 인정된다는 그런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작년 4월에 소송을 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바로 그 소송에 대해서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인권위에 이어서 이제 1심이기는 하지만 법원도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을 인정한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특히 법원은 피해자가 밝힌 구체적인 피해 사례들을 열거하며 판결의 이유를 설명해 눈길을 모았는데요. 앞서 피해자 측이 주장했던 피해 상황들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범행이 발생한 장소는 시장의 집무실, 그리고 시장 집무실 내의 침실 등이었습니다.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음란한 문자를 전송하고 피해자를 성적으로 괴롭혀왔습니다. 비서가 시장에 대해 절대적으로
거부나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형적인 권력과 유력에 의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늦은 밤 비밀 텔방 대화 요구, 음란한 문자 발송 등 점점 가해의 수위는 심각해졌고 심지어 부서 변동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개인적 연락이 지속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메시지로 사진 등을 보내거나 집무실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일 등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했는데요. 이와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이나 참고인들의 진술이 경험하지 않고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또한 재판부는 피해자는 비서직을 수행하면서 직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박 전 시장에게 거부감이나 불편함을 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면서 박 전 시장의 행위가 여러 번 이루어져서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박 전 시장 유족 측에서는요, 그동안 피해자가 평소 박 전 시장한테 친밀감을 표시한 그런 점 등을 들어서 성희롱은 없었다 이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피해자가 보낸 그 메시지도 공개하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박 전 시장 유족 측은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을 존경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쓰거나 박 전 시장과의 셀카 촬영을 한 것 등을 근거로 성희롱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었는데요. 재판부는 이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피해자의 대응 방식이 오히려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판단했는데요. 피해를 당하면 어두워지고 무기력한 사람이 돼야 한다는 주장은 자의적 생각에 기초한 것으로 성희롱 피해자들의 양상을 간과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피해자가 박 전 시장에게 친근한 느낌의 메시지를 보낸 점에 대해서는 이성 간의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소속 부서원들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고요. 또 다른 메시지 내용에는 망인의 성적 언동이 이어지자 대화를 종결하기 위해 사용한 수동적 표현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유조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항소를 할지 이 부분도 또 궁금합니다. 네, 박 전 시장 유족 측은 판결에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당사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게끔 규정이 되어 있는데 과연 사망이라는 사실만으로 그 규정들을 모두 무시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도 없이 이렇게 사실 인정을 하고 판단을 해도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좀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박 전 시장의 부인은 직접 선고를 지켜본 뒤 아무 말 없이 재판정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유족 측 대리인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유족과 상의해서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가왕이 돌아온다. 정말 영원한 가왕이죠. 가수 조용필 씨 소식입니다. 네, 맞습니다. 조용필 씨가 바운스와 헬로 이후 9년 만에 새 앨범을 들고 돌아옵니다. 신곡 이름은 찰나 그리고 세렝게티처럼인데요. 오는 18일 오후 6시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신곡 찰나는요, 이 시간의 흐름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 노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조용필 씨의 이번 새 앨범은 그동안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싱글 음원 형태로 발매가 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특히 앨범 발매 소식과 함께 이 신곡의 일부가 선공개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용필 씨의 신곡 잠시 들어보시죠. 벌써 9년 전입니다. 바운스가 발표됐던 게 9년 전이더라고요. 국내 각종 음원 사이트와 음악 프로그램에서 정상을 차지하면서 세대를 아우르는 인기를 부과했었던 거 여러분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이번에도 신곡이 먼저 선공개되면서 팬들은 가왕의 컴백을 환영합니다. 또 한 번 열풍이 불겠네요. 이런 기대 섞인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편 세렝게티처럼의 경우 제목으로 미뤄봤을 때 조용필 씨가 지난 1986년에 발표한 킬리만자로의 표범과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팬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조용필 씨가 제표곡 중 하나죠. 킬리만자로의 표범 그런 노래를 발표를 했을 때 아프리카 탄자니아 정부로부터 감사패 그리고 초점까지 받은 일화 유명한데요. 세렝게티처럼이라는 이 신곡도 제2의 킬리만자로의 표범이 될지 저희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곡을 기다렸던 팬들에게는 또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네, 바로 단독 콘서트 소식입니다. 조용필 씨는 이번 달 26일과 27일 그리고 다음 달 3일에서 4일 이 단독 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 공연은 앞서 티켓 예매가 시작되자마자 30분 만에 4만석 전석이 매진될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지난 콘서트에서 열창하는 조용필 씨의 모습 잠깐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용감한 시민들. 이건 또 어떤 얘기인가요? 네, 이 사고 뒤 불이 붙은 차량에서 의식을 잃은 60대 운전자를 지나가던 시민들이 구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새벽 1시 20분쯤 광주광역시의 한 도로에서 일어났는데요.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을 보시면은 이 사고 차량이 중앙 불대를 들이받은 뒤에 불길에 휩싸이지만 이 60대 운전자는 의식을 잃고 그대로 차 안에 갇힌 상태가 됩니다. 이때 시민들이 달려들어 운전자를 구해보려 했지만은 이 운전석 문이 잠겨서 열리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은 그 돌덩이와 야구 방망이로 차 유리창을 부쉈습니다. 시민들은 소방관들이 도착해서 이 폭발 위험이 있으니까 물러서라 이렇게 소리를 쳐도 또 끝까지 구조에 나섰고요. 다행히 운전자는 차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정말 저 화면 속 영상만 봐도 상당히 위험한 현장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차가 폭발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시민들의 용기 있는 행동, 그게 소중한 생명을 구해냈군요. 네, 그렇습니다.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의식을 잃은 운전자도 구조하려는 시민들도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구조에 참여한 시민들은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힘을 합쳤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저 사람 무조건 그냥 꺼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경미한 부상이어서 너무 다행이고. 경찰은 불난 차에서 운전자를 구조하기 위해 나선 시민들에게 감사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조된 운전자의 몸 상태는 어떤지 알려졌습니까? 60대 운전자는 손에 2도 화상을 입었지만 의식을 회복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중이고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상대로 사고 원인도 조사 중인데요. 운전자가 조사에서 사고 현장 인근을 지날 때부터 정신을 잃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